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불쌍한 우페이프의 뒤통수를 쇠파이프로 까버린 사람은 바로 국민당의 장제스였습니다. 자, 1926년 7월에 장제스는 북벌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당시 순원이 사망을 하게 되자 그 뒤를 이어서 장제스는 중산암 사건을 계기로 국민당의 정권을 잡게 됩니다. 중산암 사건이 무엇인지는 제가 국공내전의 편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민당의 정권을 잡은 장제스는 순원의 유지를 받들어 중국 대륙을 국민당 정부로 통일하는 북벌을 개시하는데요. 이것이 1926년 7월의 일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 잠시 중국의 판도를 보자면요. 이 광동 지방은 장제스가 순원의 뒤를 잇고 있었죠. 그 옆에 이 광서 지방에는 이 리중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리중런은 장제스와 비슷한 연배였고요. 장제스와 협력했다가 대항했다가 협력했다가 대항했다가 평생을 장제스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리중런이는 나름 자신도 이 중국의 혁명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광동을 공격하기보다는 자신이 국민당에 입당하여 국민당의 세력이 이만큼 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탕지야요라는 군벌이 있었고요. 탕지야요는 원난과 귀주 쪽이었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순차은팡이는 뭐다? 오성용군 사령관, 장수성, 저장성, 안우이성, 장시성, 복건성 요렇게 오성용군 사령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요. 그 위에 산동지방은 장중창이라는 장쩌리네의 부하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북경 일대, 하북성 일대와 이 만주는 장쩌리네의 손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 하북성과 북부, 서북은 펑위샹이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산시 지역인데요. 산시 지역에는 이 옌시산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우리 도금으로 염석산인데 이 옌시산이는 산시에서는 엄석대입니다. 그런데 산시 밖으로는 욕심이 없어요. 자, 쫓겨난 우페이프는 이 후베이와 후난 지역, 호북과 호남, 그리고 여기 허난, 하남 지역이죠. 요 지역을 영향력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천 지역은요, 중국 안에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천에는 류문후이, 류샹, 양선 같은 이 군벌들이 자기들만의 삼국지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안에 또 다른 중국이 바로 사천이었습니다. 장제스는 자신이 북벌을 결심을 하고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군 사령관을 허잉칭으로 삼아요. 왜 허잉칭을 삼냐 하면은 1군이 이 교군이라 그래가지고 황포공관학교 출신들이 그 근간을 이루는 가장 주력 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훈련도가 뛰어난 이 1군을 자신이 신복이었던 허잉칭을 박았던 겁니다. 자, 그렇게 2군, 3군, 4군 쭉 내려가다가 7군에 제가 설명드렸던 광서 지역의 제왕이었던 리중런이가 7군 사령관, 그리고 8군 사령관에 텅성즈라는 인물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텅성즈가 이 북벌 전쟁에 다이너마이트 도화선을 땡긴 사람입니다. 자, 텅성즈 우리말로 당생지라 하는데요. 이 텅성즈는 이 후난 지역에서 거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허난, 하남 지역과 후베이, 호북, 그리고 호남, 후난 지역을 이 우페이프의 영역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후난에는 자오 헝티라는 군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페이프에게 맞서지는 못하고 우페이프의 비위를 맞춰줬기 때문에 우페이프는 자오 헝티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 후난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자오 헝티를 밀어내고 텅성즈가 후난을 장악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페이프가 야, 너 쥐약 먹었냐? 빨리 자오 헝티 복귀시키고 너 힘남아 돌면 그 남쪽에 이상한 혁명 소리 하는 애들이나 좀 두드려 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 없었던 일로 해줄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텅성즈는 당연히 반발하겠죠. 왜? 우페이프가 자신을 동등한 군벌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텅성즈는 막 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페이프를 공격하러 후베이로 진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페이프가 요즘의 새끼들은 꼭 맞아야 말을 듣는다니까 이러면서 자신이 그 펑이샹이를 까기 위해서 올라갔던 군대들 있죠. 얘들이 회군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텅성즈는 상대가 이 우페이프는 차원이 다른 상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쫓겨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 국민당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당에서는 지금 우리가 우페이프하고 붙다가는 우리 전부 죽습니다 이러는데 장제스가 아니다. 어차피 북벌은 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군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서 북벌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북벌군은 장제스는 다시 3개로 나눕니다. 먼저 서로군이 있고요. 중로군이 있고 동로군으로 나눠요. 서로군의 사령관은 바로 그 후난이 자신의 나와발이었던 텅성즈를 사령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중로군은 장제스 자신이 지휘를 해요. 그리고 이 동로군은 허잉칭이를 두는데 이 동로군은 여기 주둔하게 해요. 광동에. 왜 그렇게 할까요? 자, 과거에 이 장제스가 순원이 매번 북벌이라고 기어나가다가 뒤에 본진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걸 여러 번 봤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장제스는 믿을 수 있는 허잉칭이를 광동에 남겨둠으로써 자신의 배후 본진을 든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혹여나 이 순천팡이가 우페이프를 돕기 위해 광동을 공격하게 된다면 이 허잉칭으로 하여금 이 광동을 사수하라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이죠. 한편 우페이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단체로 쥐약 처먹었나 이래가지고 자신의 주력군들을 모조리 끌어다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자, 이렇게 북벌군과 우페이프군 간의 이 북벌 전쟁이 개시가 되는데요. 자, 의외로 북벌군보다 국민혁명군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군벌들의 군대라는 건 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옷만 군복을 입고 있지 사실은 산도적과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나 힘든 시절,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아무나 군대에 받아주었고요. 이들은 어떤 국민의 군대로서의 어떤 명분과 사명감은 전혀 없습니다. 입금이 되면 싸우고 입금이 안 되면 싸우지 않고 배가 고프면 민간을 털어버리고 성욕이 끓어오르면 민간인 여성들을 뭐 그렇게 해버리고 이런 군복만 입고 있지만 사실은 산정만도 못한 것들이 이 군벌의 군대였던 거예요. 반면에 이 국민혁명군은 이 혁명으로서 중화민국을 통일하여 국민을 지켜준다는 그런 국민의 군대로서의 사명감이 있었으며 이들은 싸움에서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훈련을 하더라도요. 이 기관총이나 이 곡사포 같은 경우 무겁잖아요. 이 군벌 군대는 이걸 인부들을 시켜서 이동시켜요. 자, 우리로 치자면 우리나라 국군이 훈련을 하는데 장비를 한진택배한테 이동시켜달라 그러고 훈련 끝나면 부대로 갖다 달라 그러고 이런 말이 안 되죠. 반대로 국민혁명군은 중장비들을 자기들이 무겁게 짊어지고 진군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군대를 보면서 자신들을 지켜주는 군대를 보며 중국 국민들은 국민혁명군에게 협조를 했던 겁니다. 먹을 걸 주고요. 길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부대에 직접 자신이 몸을 담기도 하고요. 후방에서 군벌들의 수송로를 파괴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천하의 우페이프는 이 북진하는 군벌의 군대를 막지 못하고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한까지 함락이 되어버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페이프는 직래파 군벌이었던 이 순천팡에게 SOS를 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천팡이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켜보고 있다가 힘 빠지는 쪽을 공격하겠다는 그런 어부지리를 노릴 심산이었죠. 반대로 장쩌린이 역시 이 사태를 관망하며 우페이프에게 말해요. 우페이프, 너 괜찮냐? 너 도와줄까? 이러니까 우페이프는 장쩌린을 믿을 수 없잖아요. 아, 됐고 돈이랑 무기만 보내줘. 그럼 내가 얘들 밟아버릴 테니까. 자, 그런데 나중에 장쩌린이는 이 우페이프의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군벌들이 서로서로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망치한이 무슨 말이에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인데, 자, 이게 전국시대 때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들어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전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페이프를 도와주지 않은 것은 순천팡이의 자충수였습니다. 우페이프가 무너지게 되니까 이것을 본 장제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봐라, 내가 말했지. 저 군벌들 저것들 덩치만 컸지 비계덩어리야. 두들겨 패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북벌하는 군대는 이 중로군과 동로군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동로군은 아까 광동을 지키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동로군이 해안가를 따라 움직이고요. 나머지 군대들은 장제스의 지휘를 받아 동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 순천팡이는 이제 좋던 싫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북벌군이 진군함으로써 우페이프는 사실상 끝이 나버렸고요. 이제 다음 차례로 이 순천팡이가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 순천팡과의 이 북벌군의 군대가 이 난창에서 혈전이 벌어집니다. 뺏고 빼앗기고 치열하게 혈전을 벌였지만 순천팡의 군대도 결국은 이 군벌의 군대란 말이에요. 결국 이 국민혁명군들에게 털려서 난징과 이 일대를 남동 일대를 모조리 내어주고 순천팡이는 이 북쪽의 원수였던 장중창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러 가게 됩니다. 이쯤 와서 국민당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이때 당시 국민당은 이 1차 국공합작이라는 그 정책에 따라서 공산당이 가입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장제스는 이 우파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좌파와 공산당들이 이 장제스를 밀어낼 계획을 세우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우한도 점령했고 우한에 정부도 수립할 텐데 이제 장제스 당신이 사령관으로서 나대지 말고 이제 당신도 이제 당의 지시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좌파와 공산당의 입김이 강해지는 이유는 당연히 그 뒤에 돈을 대는 물주가 소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국민당은 당연히 미국이 돕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소련이 국민당을 굉장히 도왔어요. 반대로 영국과 미국은 이 소련이 돕는 이 국민당이 싫었기 때문에 북양 정권을 밀어줬단 말이에요. 자, 우파에서 이 장제스가 등장하면서 힘의 균형이 우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산암 사건으로 제가 나타났다고 말했죠. 자, 좌파에서도 이 장제스의 대항마로 텅성즈를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텅성즈 또한 자신이 장제스를 밀어내고 국민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상황은 점점 장제스에게 불리해져 갔으며 텅성즈는 우한을 확실하게 깨버린 반면에 이 장제스는 난창에서 혈전을 벌였다 그랬죠. 자, 이렇게 장제스는 궁지에 물리게 됩니다. 장제스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는데요. 이때 구실을 삼을 수 있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자, 이 사진의 이 사람이 저원라이예요. 저원라이, 우리말로 주은래라고 그러죠. 이 저원라이인데 저원라이는 공산당이죠. 공산당은 처음에 북벌에 반대를 했어요. 시기상조라는 건데 의외로 북벌군이 너무 잘 위로 치고 나가니까 공산당도 숟가락을 하나 얹기겠다는 생각으로 이 상하이를 접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하이에는 노동자가 많았거든요. 자, 상하이 노동자들을 뭉쳐서 노동규찰대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규찰대로서 상하이 시내를 접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공돌이들이 갑자기 모여서 군대와 경찰을 만들어 그 시를 장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자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한 세력이 바로 상하이의 그 조직폭력 깡패 조직이었습니다. 자, 장제스는 이들을 불러 모아요. 이 사람이 그 청방의 두목이었던 두외성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장제스가 이들을 불러 모아서 말해요. 야, 너희들 공산당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첫째로 지주, 두 번째로 자본가, 세 번째로 너희 같은 깡패 새끼들. 어떻게 할래? 너희들 공산당 치하에서 노동교화서 끌려가서 죽도록 일해볼래? 아니면 나와 함께 밤의 황제로 계속 살아갈래? 그러니까 깡패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우들이 그 장사령관을 지지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거기 뭐 없냐? 있지 당연히. 아편 전매권 줄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딜이 성사가 돼요. 깡패들 입장에서는 아편 전매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 깡패 조직은 장제스의 명을 받아 무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4월 12일 새벽 나팔 소리를 신호로 여기저기서 이 공산당 노동규찰대를 깡패 조직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격이라는 게 깡패들이니까 우리가 그 명동이랑 그 동대문이랑 주먹 싸움하고 날라차기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총을 쏘고요, 칼로 사람 머리를 찍어버리고요, 이 정도의 살벌한 살육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하이 시민이라면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아니죠. 출근하다가 총 맞아 죽고 등교하다가 칼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자, 상하이 시내는 완전 무법천지가 되었고요. 상하이 시민들과 중산층, 부유한 시민들은 이 사태를 누군가 해결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게 바로 장제스라는 것이죠. 국민당 장제스 휘하에 국민당 중앙군이 투입이 됩니다. 야, 총 내려놔. 제일 늦게 내려놓는 새끼는 목숨도 내려놓는 거야. 자, 이러니까 이 깡패들은 바로 총을 내려놔요. 왜? 장제스에게 언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산당은 오히려 폭주를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그 싸움 말려보셨습니까? 그러면 때린 놈은 말리기 쉬워요. 때린 놈은 말리면 그냥 씩씩거리면서 물러나요. 근데 맞은 놈은 말리기 힘들어요. 왜? 지가 맞았으니까 계속 싸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노동규찰대에게 선빵을 맞아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얘들은 오히려 폭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제스가 원하는 그림이었다는 것이죠. 자, 공산당들이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으니까 장제스가 국민당 군대를 투입해서 이들을 모조리 작살을 내버립니다. 많은 공산당원들이 이때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오늘날 중국에서는 이것을 4.12 반동 쿠데타로 불러요. 왜? 자기 공산당이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런데 대만에서는 이것을 4.12 청당운동이라고 불러요. 왜? 국민당을 깨끗하게 했다. 파랗게, 그러니까 빨간 물 쪽 뽑아내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자 우한 정부는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공산당과 좌파가 이끌어가고 있다고 그랬죠. 이
국민당 우한정부가. 그리고 이들은 장제스에게 야, 너 미쳤냐? 어떻게 같은 식구를 그렇게 공격할 수 있냐? 너 제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장제스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이제 이 난징을 거점으로 이 순찬팡이가 가지고 있던 동남 5개 지역을 장제스 수중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장제스도 이제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네 좆대로 하세요. 이렇게 장제스는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반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고향이 어딘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죠. 자,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호남의 갈등이 있듯이 저기 미국도 이 텍사스 같은 경우는 공화당 텃밭이에요. 반대로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텃밭이죠. 어느 나라든 정치적 기반이라는 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제스의 고향이 어딜까요? 자, 여기가 상하예요. 양자강 하류에 여기가 상하입니다. 굉장히 풍부하고 물산이 풍부하고 비옥한 곳이죠. 자, 남쪽의 생산력이 굉장히 높고 상하이는 이때도 벌써 국제적인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남쪽의 정치와 행정은 여기 난징이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그 상하이에서 이 보면 여기 쑥 들어간 항구가 있죠. 여기가 항저우란 말이에요. 항저우를 수도로 한 나라가 그 남송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들어갔죠. 반대로 쭉 다시 튀어나오면 요 상하이 맞은편 여기가 닝보라는 곳입니다. 닝보시가 바로 장제스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동남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장제스, 자기 고향 사람 장제스를 당연히 지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동남쪽의 부호들과 재벌들, 중산층 시민들이 다 같이 장제스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제스는 자기 기반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한 정부가 겁나지 않았고 장제스는 난징을 중심으로 또 다른 국민당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난징 정부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우한 정부와 난징 정부로 이 두 국민당이 두 개의 정부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영한 분열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펑위샹이었어요. 펑위샹이는 이 우페이프와 장쩌린의 영한합 공격을 받아 소련으로 도주했다가 이 우페이프 북벌이 시작되면서 우페이프가 만신창이가 되면서 복귀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우페이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좌파 정부와 우파 정부, 난징 정부와 우한 정부 둘 다 이 펑위샹이에게 이 손을 내미니까 펑위샹이는 어느 쪽에 붙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펑위샹이가 어느 쪽에 붙을까요? 또한 우한 정부는 정통성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이 난징 정부를 공격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텅성즈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27년 8월에 국공이 결렬이 돼버려요. 자, 국공 합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결렬됐다. 그러니까 우한 정부는 국민당 좌파와 공산당이 힘을 합친 정부였는데 이들이 사이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소련제 인간 믹서기 누구? 스탈린 때문이었습니다. 스탈린이 중국 공산당에게 지령을 내리는데요. 이때 중국 공산당은 독자적인 어떤 사상보다는 이 소련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듣는 그런 집단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내려왔냐면은 첫째로 당을 장악하라는 겁니다. 국민당 좌파들을 몰아내고 공산당 니들이 그 국민당을 정부를 장악해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농민 폭동을 일으켜서 지주들 다 때려 죽이고 토지 분배를 해버리라는 거죠. 자, 이게 너무 중국의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과도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따를지 말지는 고사하고, 자, 이 지령을 좌파들에게 보여줄 건가 말 건가를 두고 공산당 사이에 격렬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국민당 좌파가 알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국민당 좌파라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이 거지 새끼들 오갈 데 없어가지고 행랑채 내줬더니만 이제 안방까지 내놓으라는 거잖아. 야, 안 되겠다. 너희들 방 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국민당 좌파와 공산당이 결렬이 되고 깨져요. 그렇게 공산당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좌파들은 이제 우리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에 빠지는데 어떡하긴 어떻게 바로 국민당 우파가 있는 난징으로 가야지. 이제 정부가 하나 통합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박하게 됐던 이 장제스의 존재라는 것이죠. 한편 남쪽에서 북벌에 그 거센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제 북쪽에서도 이제 이들을 맞서기 위해서 안국군 대원수로 이 장쩌린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나머지 순찬팡과 우페이프를 자신이 서포트해서 힘을 합쳐서 이제
남쪽에 이 북보를 하는 국민혁명군을 찍어 누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국군이고 자신이 대원수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거라고. 너무 늦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페이프가 처음 공격받을 때 그때 힘을 합쳐줬더라면 이 북벌은 또 한낱 그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났을 텐데 각 서로 눈치 보고 자기 이익 주판만 두드리다가 각계 격파가 이미 우페이프와 순창팡이는 거의 빈사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우한 정부와 난징 정부가 서로 통합을 하려고 움직임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이 우한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는 장제스 있으면 우리는 같이 못 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장제스 역시 산동 지방으로 북진을 하다가 좀 막히게 되거든요. 장제스는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하야할게. 이렇게 해서 27년에 장제스는 하야를 합니다. 그렇게 조건이 완성되니까 우한 정부와 난징 정부는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야를 한 장제스는 이 숭메이링이라는 사진 속에 나오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엄청 큰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숭메이링이 속해 있는 이 송씨 가문이 이 당시 중국의 재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는 안 맞지만 우리로 치자면 박정희 대통령과 지금의 삼성의 그 이부진 회장이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결합을 하는 아주 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장제스는 자신을 서포트해줄 강력한 집안을 사돈으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장제스의 고향은 닝보라 그랬죠. 닝보는 항저우와 상하이 코앞에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 동남쪽은 장제스를 지지하는 곳인데 장제스가 하야하고 나서 오히려 전국은 더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난징 일대에서 장제스의 복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계속 일으켜요. 장제스 네가 지금 놀 때냐? 조국을 위해 돌아와서 열심히 일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겁니다. 장제스 입장에서는 기분 좋죠. 그만큼 자기를 믿어주니까. 자, 남쪽의 정부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장제스를 다시 복귀하게 만들게 되죠. 28년 1월 장제스는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거봐, 어때? 나 없으니까 니들끼리 잘했어? 나 없으니까 안 되지? 이렇게 장제스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4월에 2차 북벌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요 펑이샹이와 옌시산이가 국민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옌시산, 펑이샹, 그리고 비장제스 계열을 이끄는 수장 리중런과 장제스, 요렇게 4방향에서 공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4대1 다구리를 이 장쩌린이가 결국 막아설 수 있을까요? 방어선은 요렇게 쳐집니다. 요렇게 쳐지는데 문제는 요쪽이에요. 요쪽. 이 순창팡이가 이 장제스와 싸우다 다 말아먹고 남은 것과 이 인간 안 되는 장중창이에 연합하고 있는 이 산동전선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가 당연히 뚫리게 됩니다. 국민혁명군은 다시 위쪽으로 진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걸림돌이 하나 나타난데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장쩌린이의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이 당시 그 배후의 막강한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장쩌린이의 몰락은 자신들의 중국 침략의 어떤 시나리오가 바뀌는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칭다오에 상륙을 해서 이 진안에 가서 여기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장제스에게 더 이상 북상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제스는 이 일본의 의도가 아주 불순한 건 알지만 분하지만 일본과 붙으면 전멸을 당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일본에게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우회하여 베이징으로 공격을 들어가게 되었고 일본은 닥쳤던 개가 되고 맙니다. 자, 그렇게 북벌군이 사방에서 이제 베이징으로 몰려오자 장쩌린이는 패배를 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베이징을 사수하고 베이징을 초토화내면서 싸우는 대신 자신이 봉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페이프에게 과거 패하고 봉천으로 돌아왔던 장쩌린이는 또다시 한번 봉천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요. 계란을 한 개 까먹으면서 사이다 한 모금을 마시려는 그 순간 갑자기 기차가 폭발을 하고 맙니다. 자, 28년 6월에 장쩌린이가 기차에서 폭사를 당해버린 거예요. 이 기차를 누가 폭발시켰을까요? 범인은 바로 일본의 관동군이었습니다. 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장쩌린이가 만주 깊숙이 도망오면은 장제스 역시 따라올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쩌린이를 봉천에서 폭파시켜버렸던 겁니다. 자, 이 보고가 당연히 장제스 귀에도 들어갔겠죠. 사령관님, 장쩌린이가 사망했답니다. 어쩌다가 기차에서 폭발했답니다. 아따, 그 양반 갈 때도 아주 예술로 가는구만. 그래? 그럼 이제 만주는 누구 손에 떨어지는 거냐? 누구 손에 떨어질까요? 자, 만주는 바로 장쉐량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장쉐량은 우리 발음으로 장항량인데 장쩌린이의 아들이에요. 자, 이 장쉐량은 이 장제스와 전쟁을 하는 대신
무릎을 일단 꿇게 됩니다. 이것을 동북역치라고 해요. 자, 깃발을 바꿔단다는 거죠. 과거 북양 정부의 깃발은 이 오색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당 정부의 깃발이었던 이 청천백일기를 만주 동북 지역에 다 개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제스에게 나는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다. 당신에게 협력하겠다. 이 중국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반면 이때 일본은 계속해서 이 장쉐량에게 우리가 서포트 해줄 테니까 너 분리 독립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반대로 장제스는 거기 친일파 놀이 하지 말고 중국으로 들어와라. 내가 어느 정도 이권을 보장해줄게. 고민하던 장쉐량이는 장제스와 손을 잡았고 그렇게 동북 역치가 이루어지며 1928년 12월에 중국 천하를 장제스는 결국 통일을 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통일을 하긴 했는데 이 어째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과거 순천팡이가 다스리던 이 지역은 장제스가 자신이 난징 정부를 세워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광시 광동 지역과 호남 호북 지역은 이 리중런이의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펑이샹이는 우페이프의 영역이었던 허난성과 장중창의 영역이었던 이 산동 지역까지 펑이샹이가 진출을 하게 되고요. 옌시산이는 자신의 산시 지역과 장쩌린이가 달아나고 없는 이 허베이, 그러니까 과거의 직내 하북 지역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요 과정에서 이 펑이샹이와 이 옌시산이는 사이가 안 좋아져요. 자, 장제스 입장에서는 이 펑이샹이가 옛날에 우페이프 뒤통수를 깠잖아요. 그래서 이 펑이샹이를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펑이샹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북경 일대를 옌시산에게 줘버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만리장성 밖에 넘어서 이 그 동북 지역은 여전히 장쩌린을 대신해서 그 아들이었던 장쉐량이가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일을 했는데 통일 같지 않은 통일을 한 거예요. 따라서 장제스는 평견회의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장제스가 생각할 때 이 군벌의 군대가 이제 통일이 됐는데 200만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쓸데없이 병력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줄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저수라는 건 뭐 편저라는 말 하잖아요. 엮을편이란 말이에요. 엮을편. 그리고 견은 뭐예요? 보낼 견이에요. 파견할 때 견 쓰죠. 자, 엮고 보낸다. 뭔 말이에요? 군대를 새로 개편하고 그다음 쓸모없는 사람들은 군대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군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축을 해서 그 인원들을 산업 현장에 보내서 중국을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생각은 굉장히 좋죠. 그런데 군벌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게 됩니다. 왜? 군대의 규모가 곧 자신의 파워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상 이때 이 많은 군벌 군대를 흡수해줄 중국의 산업 생산도 없었습니다. 자, 군벌들이 반발하죠. 아니, 우리 군벌들이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우리 국민정부도 동네 파출소 아닌데. 아니, 그럼 이 말을 우리한테 왜 하는 건데요? 그 수술 들어가기 전에 환자 동의는 받아야지. 이것이 동의요? 통보지? 그쪽 입장은 잘 알겠으니까 우리도 이제 입장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하고 평견회의는 흐지부지 깨져버려요. 자, 평견회의는 소득이 없이 끝났으며 이제 끝없는 내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왜냐면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 사람 누구예요? 주상욱입니까? 아니, 이방원이잖아요. 이방원이가 사병 철폐한다 그러니까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지가 왕이 되니까 사병 철폐하려고 그러죠. 똑같아요. 장제스도 군벌들의 군대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군벌들은 그것이 자기의 힘이니까 싫은 거예요. 이때부터 29년에 계속 내전이 벌어집니다. 첫째로 장계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장계전쟁이 무엇일까요? 자, 광시 지역을 여기 계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광시 지역 군벌들을 계계군벌이라고 그럽니다. 광동 지역 군벌을 월계군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후난 지역의 군벌을 상계군벌이라고 그래요. 자, 장계전쟁이란 말은 이 계계군벌들과 장제스와의 내전을 장계전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계계군벌의 거두는 누구예요? 당연히 이 리중런이가 되는 거죠. 리중런이가 군대를 일으켜서 중앙에 있는 장제스에게 도전합니다. 이것이 장계전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장제스는 승리를 합니다. 그러자 장풍전쟁이 일어나요. 펑이샹이가 이 허베이 지역을 옌시산에게 주는 바람에 장제스에게 삐졌다고 그랬죠. 펑이샹이 역시 이 장제스의 독단에 맞서겠다 이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장풍전쟁입니다. 여기서도 장제스는 이겨요. 그러다가 또 장당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 텅성즈가 아까 설명했던 텅성즈가 그 우한 정부와 난징 정부가 통합되고 나서 지 혼자 그 후난 지역에서 왕로를 하려다가 토벌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제스가 한번 용서해줘서 돌아왔는데 이 텅성즈가 또 뒤통수를 깐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나중에 또 용서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장제스의 문제예요. 자, 텅성즈와 장당 전쟁이 벌어져요. 왜? 텅성즈는 우리 도금으로 당생지니까. 자, 요렇게 다 꺾었는데 요렇게 어쨌든 다 꺾게 됩니다. 장제스가. 자, 그런데 장제스가 다 꺾었더니만 결국에는 이 지켜보던 이 염석산이가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원대전이에요. 중원대전은 30년에 벌어졌고요. 자, 이 염석산이가 다 합쳐서 반장개석 진영을 싹 다 합쳐서 한판 붙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지면 장제스도 물러나야 돼요. 이때까지 했던 거는 다 헛방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장제스는 이것마저 제압을 하게 되고요.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리중런이와 펑위샹이와 염석산은 모두 날아가게 됩니다. 전부 다 하야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중원대전에서 결정적이었던 사건은 바로 이 양쪽에서 이 러브콜을 받고 있던 이 장쉐량이가 결국 장제스의 손을 잡아줍니다. 얘도 구경할 대로 하다가 이제 장제스가 유리하다 싶으니까 그때 딱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중원대전마저 장제스가 승리를 하면서 불완전한 통일이지만 이제 군벌들을 싹 다 눌러서 자기에게 대항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자, 리중런이는 나중에 용서받고 다시 장제스와 싸우다가 협력하다 이러다가 결국 중공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펑이샹이 역시 장제스를 진심으로 따르지 않고 그 실권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중국으로 들어오다가 나중에 그 폭사당합니다. 아마 장제스의 지시라 암살 지시가 있었을 거라는 게 역사가들의 답변이죠. 그리고 이 옌시산이는 이때 중원대전에서 패하고 쫓겨났다가 또 여기 나중에 또 내전이 일어나거든요. 양광사변이라는. 자, 그때 슬그머니 산시로 돌아와요. 그리고 태세 전환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영도적 지도자 장제스 이래가지고 장제스를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받들어 모셔요. 그리고 이 사람은 훗날 국민당이 대만으로 도망갈 때 장제스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이 되어준 중원대전의 중요한 향방의 키를 장제스에게 돌려주었던 이 장쉐량이는 나중에 장제스 인생의 가장 큰 빅엿을 선사하게 됩니다. 그 엿이 무엇인지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구독과 알람 설정 해두시면 좋겠죠. 그렇게 이제 중국은 거대하게 장제스의 천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중원대전에서 장제스를 도와준 장쉐량이는 이 북방에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게 돼요. 자, 이들은 사실상 하나의 중국이었지만 장쉐량이는 자신의 독립왕국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난징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외교밖에 없었습니다. 외교만 이 중국을 대표해서 할 수 있을 뿐 이 북쪽은 장쉐량의 영역으로 되면서 약간은 불완전한 통일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천하는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로 통일이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요즘 중국 가면 천안문에 이렇게 마오쩌둥 사진 붙어 있죠. 이때는 장제스 사진이 이만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장제스는 중국을 통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제스의 통일이 통일이라는 의의가 있고요. 반대로 여러 군벌들이 아직도 잠재적인 반란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한계적인 면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장제스는 중국의 힘을 키워서 야금야금 중국을 쳐들어오고 있는 일본과 붙어야 하는 과제 앞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장제스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처리해야 할 놈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영혼의 맞닿이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운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안전 운전하시고요. 출퇴근하며 들으시는 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수면 직전에 들으시는 분들 푹 숙면하시길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수면 전에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잠 잘 오고 저도 광고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고 다음 영상으로는 그 10분 중국사 과거에 만들었던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새로 만드는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